중 구구 세력들이 곳곳에서 출몰하고 있었습니다. 조기 대선을 준비하던 중 리버스쿨이라는 것이 집중 적용되었고 저는 그것이 그저 구구 세력의 댓글 부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구구 세력들이 학교에도 침범했다라는 것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었고요. 최근 전남교육청에서 학교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리박스쿨에서 발간한 책자가 학교에 비치된 사실이 발견되어 문제가 되었다. 이런 영상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칭 박다방의 첫 손님으로 정교조 김재우 교권국장님을 모시고 리박스쿨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왜 리박스쿨을 경계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무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박스쿨, 구구 세력 이런 걸로만 사실은 영상을 접해서 정말 이게 왜 문제가 심각한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사실은 표현을 잘 못해서 오늘 어렵게 오셨습니다. 일단 개인 제 소개 먼저 드리면 네. 전교조 전북 교권국장 맡고 있고 저는 작년까지 전주 여울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초등학교 교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중고등학교에 제가 역사 전공을 한 사람이면 좀 더 역사적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테지만 네, 초등이라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보다 전문가셔서 괜찮습니다. 전남 학교 곳곳에 리박스쿨 교재가 발견이 돼서 교육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역사 왜곡이 의심되는 도서가 200권 이상 발견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11일부터 그제까지 공공도서관을 제외한 전남 83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역사 왜곡 도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에 논란이 됐던 도서 종류와 추가 의심 도서를 포함해서 모두 88개소에서 214권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기존 논란 도서는 폐기했고 추가 의심 도서도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서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아까 처음 서두에 도서관의 책 비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이제 비단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 됐었고요. 전북 같은 경우도 실제 조사를 했을 때 17개의 학교에서 관련한 도서를 발견해서 저희가 이제 학교 도서관에 도서가 들어오는 과정은 특히 초등의 경우는 선생님들이 이제 추천을 해요. 신청을 해서 도서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그냥 구입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도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도서가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다 찾아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들어오는 상태여서 저희도 이제 전북교육청에 뭘 요구를 했냐면 기존에 들어온 것들은 당연히 빼야 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서위원회가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찾아볼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예시 목록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좀 배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고 이제 그래야 재발 방지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 조사를 방학 중에 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안 된 학교들, 빠진 학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전라북도에서 좀 청정 지역을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책 하나가 그 이승만 관련된 책 한 권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제가 우려되는 게 이런 성향의 책들이 제목이 여러 개가 있지 않을까? 지금 나와 있는 건 하나인데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근데 그러면 그 도서 추천을 선생님들께서 하시고 별도의 어떤 선별이나 검증 과정 없이 만약에 도서관에 배치가 되는 거면 그거 말고 다른 종류의 책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직 확인이 안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있을 가능성 얼마든지 있습니다. 심각한. 그래서 그거는 역할은 결국은 도교육청 내지는 지역교육지원청이 해줘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들이 그냥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도 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지 말란 법이 없죠. 섬뜩해요 사실은. 이제 저는 아이가 지금은 이제 대학원 다니려고 준비하고 있고 하나이는 군대를 가서 이거를 접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요즘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유튜브하고 틱톡 이런 게 정말 팩트인지 가짜뉴스인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거든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막 들어갈 때가 있어요. 사실은 너무 이게 자극적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들어봐야지 해서 들어갔다가 이게 아니었나? 내가 이거 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손뜻했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사 입장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전교조 역할을 전교조에서 이제 교권 국장님 역할을 하다 보니 저희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첫째가 중학교 1학년에 지금 다니고 있고요. 제가 17년 차로 초등교사에 재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주로 17년 중에 9년을 제가 6학년 담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 안 듣는 그 6학년 6학년쯤 되면 네. 아무래도 저학년보다 유튜브 등의 이제 미디어를 시청하는 시간이 많고 네. 이제 거기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애들이 의문을 품고 저한테 물어보기라도 해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쵸. 그나마 다행인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유튜브에서 했으니까 나도 따라해도 되겠지. 저 사람이 한 말이니 그냥 나도 현실에서 그냥 써도 되겠지. 이렇게 이제 따라하는 경우가 다행히 아직 초등에서는 조금 그나마 상대적으로 적은데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어디서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리박스쿨을 비롯한 등등등등에 엮여있는 단체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거나 최근에 생긴 자연단체가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세대, 어느 성별, 어느 지역 뭐 이런 거에 따라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를 이제 그래서 공략법이 있는 채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는 식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네. 공략을 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년 세대다 그러면은 사실 말이 2030이지 2030에 수백만 명이 있는데 다 똑같은 경제적 상황, 다 똑같은 학벌, 다 똑같은 가정 환경, 다 똑같은 거주 환경이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이는 다 무시하고 청년 세대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너희는 지금 저기 이제 기성세대가 잘못 만들어온 제도의 희생양이야. 너희들의 미래가 불안하고 니들이 스스로 불안정함을 느끼는 거는 다 저들 책임이야. 이제 그리고 또 저는 이 표현에 잘 동의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지난 이번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되는 그 대선에서 투표 결과를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맞아, 특히 진짜. 20대 남성의 네. 투표를 보고 네. 사실 약간 이준석을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이 찍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큰 충격이 있었는데 그거를 단순히 충격만 받고 아 쟤들은 정말 답이 없구나 이러면 절대 안 되고 어째서 저들이 저런 선택을 하느냐. 그러니까 저들은 그런 선택의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도 이제 83년생이고 40대인데 우리가 사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단순히 저의 이득만 가지고서 투표를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저의 실리만 네.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공동체의 이익이라거나 때로는 저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네. 그거에 움직이는데 그건 20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일정 부분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20대 남성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게 성별 문제가 특히 온라인 상에서 커뮤니티 상에서 네 이게 수년째 그래서 민주당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당을 찍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쇼츠 같은 걸로 만들어서 퍼지니까 이게 그 흡수력이 큰 건데 예, 민주당을 찍으면 민주당은 여성들의 말만 듣고 남성들에 대한 역착이 더 심해져서 니들이 먹고 살기 더 어려운 나라가 된다. 그런 거에 바탕을 둔 게 이걸 상징적으로 나타낸 사례가 지지난 대선 윤석열 현 내란숙의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 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공약을 내뱉는데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 쪽에서는 어떠한 공약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 배경과 목적, 왜 이걸 지금 반드시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왜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방식이 아니라 왜 B라는 방식을 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해요. 단순하게 얘기 못하는 거. 네.
이걸 단순화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단순히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오류가 생기는데 맞아요. 그러면 왜곡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가려는 건 그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근데 그리고 또 이 설명을 좀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쪽 진영 사람들을 지지하는 분들도 그런 걸 요구하세요. 근데 이렇게 긴 걸 못 못 듣잖아요. 견디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일명 설명추나 막 이러면서 그렇죠. 안 들으려고 하는 그렇죠. 거지. 네. 그래서 너네들의 결론이 뭔데? 세줄 요약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가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네. 짧고 강렬한 거에 확 편협되니까. 네. 아, 그러니까 진보 쪽에 그래서 우리가 진보적인 옛날 지지율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네. 해요. 근데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야 사실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누구 특정 누구를 지지하거나 그런 걸 떠나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굉장히 잘 문제의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인터넷을 통한 일반 시민들과의 소통을 되게 꾸준히 해온 네. 경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언어로 어떻게 말해야 저들보다 아. 메시지 파급력이 더 큰지를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들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싫었던 무서운 거죠. 일이었던 거죠.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그렇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면 선비 같은 느낌. 이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과 네. 소신이 있는 건 좋은데 선비고 이렇게 그렇죠. 막말을 못 하실 거. 저희들의 민주노총의 지침과 이런 거에 상관없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건 아니었지만 이 내란 척결이 우선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뽑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김문수가 갑자기 막 40몇 프로를 받고 이준석이 8%, 다행히 10%는 안 넘어서 이렇게 위안을 삼았지만 어떻게 8%가 나오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제가 이제 김문수 그 대표를 보면서 이 사람이 고용노동부 때 일제시대에 아까 저도 말했던 것처럼 일제시대에 우리가 점령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국적은 없었다. 네. 우리의 국적은 일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서 그러면서 지금 막 전환길 씨랑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구구 세력화 됐을까라는 의문도 있고 이 구구 세력하고 리박스쿨이 저는 이게 이제 사실은 다른 개념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리박스쿨이 구구 세력의 댓글 부대팀 그리고 이런 세뇌 일명 저희가 말하는 세뇌잖아요. 세뇌 역할을 하고 있는 거를 보면서 정말 이 구구 세력과 이 리박스쿨의 연관성이 대체 뭘까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었습니다. 일단 극우라는 표현부터 좀 되짚어봐야 되는데 아, 네. 그 이제 지난주에 이제 PD수첩에서 보도를 했죠. 일본에 새롭게 등장한 이제 극우 세력 참정당을 표방하면서 되게 젊은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네. 이제 되게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내는데 저는 좀 거칠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흔히 말하는 보수나 극우가 네. 차라리 그 일본처럼 말하면 차라리 인정이라도 해주겠어요. 극우라고. 아. 그러니까 걔들은 일본인 퍼스트를 말하고 그렇죠. 한국인 나라, 중국인 나라, 맞아요. 일본이 짱이다. 네. 아유 독도도 일본 거야. 네. 한국의 역사, 일본의 역사야. 식민지배 정당한 거야. 대동아 침략 전쟁 이런 건 없었어. 그러니까 그들이 일본의 극우 세력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한테 도움이 안 될지언정 지금 당장 일본인들 눈에 볼 때는 저 말이 되게 달콤하거든요. 자기들의 불편한 진실을 덮어주고 자기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희석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래 내가 듣고 싶은 내가 역사의 가해자고 내가 역사의 죄인이고 이런 말을 듣고 싶겠어요. 맞아요. 불편하잖아요. 네. 그거 아니다라고 말을 해주니까 시원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부분은 되게 이상해요. 특이합니다. 왜 성조기를 들고 있고 왜 일본을 찬양하는지. 우리나라를 좀 극단적으로 찬양하는 그 일본의 극우처럼 네. 그렇게라도 하면 인정이라도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때 뭐 조선인이 36년 동안 200만이 죽었다고? 무슨 말이야? 800만이 넘게 죽었어. 그렇지. 예, 이렇게. 있지 않은 예. 얼마나 이렇게. 네, 그렇게 얘기하고 일본이 뭐 1965년 한일협정 때 배상금을 그렇게 조금밖에 안 냈는데 말이 되냐? 그 협정, 박정희라는 사람이 한 그 협정,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 그 협정 인정을 줬다. 돈 더 내놔라.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좀 예. 약간 그 우리나라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지나친데 아무리 우리나라를 위한 말이라지만 저건 좀 지나친 이런 식의 표현을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극우라는 타이틀을 붙여줘야 되는데 네.
이분들은 일제강점기 때 오히려 조선이 더 성장하고 조선 사회가 근대 사회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때 산업 닦아놓은 산업 기반 시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일본을 더 이렇게 칭송해요. 무상하고 칭송하는 발언들을 한단 말이에요. 미국, 일본. 네, 네. 전 세계 어디에도 그러니까 이 극우 세력이 득세하는 거는 비단 우리나라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 프랑스, 세계에서, 독일,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도 자국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극우들은 그렇죠. 없습니다. 없어요. 어떻게 그럼 이거를 구구라고 안 쓰고 뭘로 해야 되죠? 저는 이미 제가 지난달인가 그 KBS의 터놓고 말합시다는 라디오에 나와서 이거는 리박스쿨 사태는 이거는 교육 내란 내지는 교육 쿠데타다라고 이제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반국가 행위죠. 이런 것이야말로. 그렇죠. 네. 반국가 행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헌법 전문을 부정하고 네. 헌정 질서를 거부하고 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하고 이런 것들이 반국가 세력이라서 네. 굳이 저는 물론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된 게 진보 보수고 네. 좌우라는 표현이어서 네. PD수첩이나 뉴스타파 등등에서 다 극우로. 네, 다 극우라는 표현을 쓰는데 엄밀히 말하면 저는 이것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다. 네. 조차도 낄 수도 없고. 네. 네. 오히려 극우 쪽에서 일본을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 발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수파들. 네. 어디 감히 우리의 찬란한 한반도 역사를 다 왜곡하려고 부정하는 오염시키려고 거잖아요. 해. 이런 식으로. 리박스쿨 사태가 우리 사회에 되게 큰 파장을 준 거는 우리는 모두 다 학생이었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현재 학부모거나 학부모가 될 예정인데 이제 이러면 이제 또 얘기가 지지부진해지는데 네. 우리나라는 좀 많은 선생님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토론 수업이 좀 부족하다. 맞아요. 학생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실제 유럽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를 보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네. 이제 모의노사 협정, 그쵸. 모의법정 이런 네, 거를 하죠.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 입시가 바뀌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 왜냐면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서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해지게 요구되는 사회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말하려면 자기 안에 그 그릇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데 내 안에 그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할 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대단히 요구되는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토론 수업을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놓고. 그런데 토론할 수 없는 영역들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해요. 네. 과학 영역이라거나 네. 수학 영역은 토론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도 네. 해석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네. 토론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1897년 이제 조선이 나오고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했다거나 이거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네. 그거는 1895년입니다라거나 그거는 고종이 아니고 순종이 한 겁니다. 이거는 애초에 토론 대상에 포함되지가 않는 겁니다. 네. 그러면 1897년 고종이 예를 들어서 조선에 대해서 이제 만국을 선언을 하고 대한제국을 한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운명에 과연 득이 됐을까 실이 됐을까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런 극우 세력 내지는 이제 반민족 세력 쪽에서는 네. 그에 대한 토론을 쉽게 말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귀찮아하고 이제 극단적으로 이걸 또 단순화시키는 거죠. 네. 이거에 대해서 A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쟤들은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걔들은 특정 나라와 연관이 있어서 자신들의 이익이 그게 되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세상에 그것처럼 세상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 없거든요. 그쵸. A라는 사람이 가나다라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저 사람은 저기 소속이라 그러구나. 이렇게 세상을 이해하면 예, 네. 아주 편합니다. 그쵸. 이게 저는 이제 이거를 이명박식 사고라고 하거든요. 저기에 촛불 든 사람들은 다 지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나를 반대하기 때문에 저기 나온 거다. 자신의 뭐 FTA 협상의 어떤 내용을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명박이라는 정치인을 반대하기 때문에 저기 나오는 이렇게 그럼 저 배우는 누가 있을까? 이렇게 가면 세상 살기 되게 편해요. 모든 나한테 불리한 일들에 대해서 원인을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 편한 게 이 좀 자꾸 드릴 말씀을 죄송한데 네. 그게 지금 먹히고 있는 거예요. 일정 부분. 너 지금 힘들지? 너 불안하지? 너 때문이 아니야. 네. 편하죠. 쟤네 때문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게 편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특히 이제 이런 기존 공중파나 레거시 미디어가 아닌 네. 유튜브나 인스타 네. 등등을 통해서 많이 이제 확산해 나가고 있는 유독 것이죠. 요즘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저도 뭐 이제 보지만 그 좀 20대 남성들이 약간 그 여성으로부터 역차별 당한다고 생각하는 그 인식이 되게 강한 것 같고 사실 저까지만 해도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까지 됐을까? 그러니까 잘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이게 저 정도로 예전에는 과거에는 일배 정말 이게 극소수의 그 아주 사람들만 정말 필연적인 일을 하는 그냥 아주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젊은 남자애들은 그렇게 생각하나? 약간 또 이제 예를 들면 여성 인권을 주장하면 넌 페미인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 이제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남자를 또 그렇게 적대시하고 이게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는 세상인데 이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면 혐오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학교에서도 혹시 그 어린 친구들도 그런 게 있나요? 초등에서는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닌데 중고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만나보면 요즘 좀 이렇게 도전하는 듯한 질문 그러면서 선생님의 입장을 밝혀주세요 분명히 막 이런 도전하는 듯한 그런 것이 얘기를. 많이 있다고 해요. 이제 여기로 가면 이제 얘기가 또 딴 데로 새는데 이게 결국 교사 정치인권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실제로 저도 비슷한 민원을 겪은 적이 있는데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이게 정치 중립 위반에 해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거에 이제 많이 그 자기검열 위축이 되어 있으시고 또 제가 학생 때와는 다르게 요즘 아이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선생님은 정치 중립 의무가 있다는 거. 그걸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유도하듯이. 네. 그러니까 왜 물론 모든 학생이 그런 건 아닙니다. 왜 모든 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는 그 방패막이를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방어하는 데 쓰지 않는 것처럼 모든 학생들이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그것을 토론으로 얘기를 하던 학생들끼리 어떤 대화의 장을 만들건 간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예를 들어 어떤 토론 수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공통으로 아이들이 공유한 자료거든요. 자료 준비를 아이들한테도 맡기지만 선생님도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한테만 맡길 수 없는 문제니까.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가 자칫 민원의 소지로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대단히 지금 조심스럽고 제대로 된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사실 궁금할 수 있거든요. 학생들은 아니 선생님 나는 이제 태어나서 16년 17년밖에 안 살았는데 나는 여성을 쉽게 말해서 나는 여성보다 높게 대우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학교에서 요즘 학교에서 남녀 평등이 되게 잘 돼 있으니까요. 왜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뭐 잠재적 취급을 당하고 남자가 뭘 다 조심해야 되고 여자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남자라서 뭐 왜 저 여자들은 군대 갔다 온 남자한테 당연히 보상해줘야 되는 뭐 예를 들어 월급이든 호봉이든 경력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당연한 건데 저희 생각할 땐 왜 저런 얘기를 하죠? 왜 오히려 이쯤 되면은 남자 여자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역전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그렇지 아주 좋은 질문이야. 그럼 우리 이거에 대해서 교과서에 뭐 국어 시간이건 사회 시간이건 관련한 연관된 주제나 단원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한번 다뤄보자. 이렇게 포용하고 그 안에서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의견 그러니까
사적인 의견 교환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그 안에서 좀 희석도 되고 내가 저런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 저렇게 말하니까 저건 또 일리가 있겠구나. 그런데 제가 저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때 내 말이 맞지 않은가?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적인 곳에서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마치 성교육도 우리가 양지에서 공식적으로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궁금증이 그렇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남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들끼리 해소한단 말이에요. 이제 교육학적 용어로 이제 저희가 5개념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개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조끼색이 뭐 청록색이다 라는 거를 이게 청록색이라는 걸 아예 모르는 학생한테 가르치는 거랑 이게 빨간색으로 알고 있는 아이한테 너 6년 동안 이걸 빨간색이라고 알고 있었어? 그쵸. 아니야. 빨간색은 저런 색이고 이건 청록색이라는 거야 하는 거랑 난이도가 너무나 다르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여기서 또 학교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뭐가 벌어지냐면 여러 가지 문제로 그거를 선생님들이 외면하게 되고 회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정면 돌파하는 선생님들이 가끔 생깁니다. 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어 하면서 그러면 그 모든 덤터기는 그 선생님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들이 민원에도 많이 시달리시고 요즘 막 그렇게 하다 보니 아니 작년 선생님, 재작년 선생님 아무도 이거 빨간색이라고 나한테 말 안 해줬는데 왜 갑자기 나의 세계관과 정체성을 흔드십니까? 우리 엄마 빨간색이라고 했는데. 네, 심지어 그렇게 되면 엄마 집에 가서 얘기하면 특히 이제 이런 쪽에서 많이 학부모님들이 예민하시는 게 이제 성교육 쪽도 대단히 예민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리박스쿨이 자신들의 이름을 딴 리박스쿨이 아니라 넥스트 클럽 등등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이제 연대단체 내지는 뭐 협력업체 이렇게 해가지고 대전, 서울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학교로 들어오려고 신청을 했었어요. 이제 전교조 대전지부나 서울지부에서 규탄 기자회견하고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다 탈락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게 윤석열 내란수계가 그러니까 늘봄 학교를 늘리겠다라고 해서 단순히 이제 저는 이 아이 돌봄을 확대한다. 확대한다 생각을 했고 오히려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봄해주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예산적으로도 그다음에 이런 아이 안전을 생각할 때 훨씬 솔깃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방과후 학교처럼 정말 생각을 했어요. 방과후 하고 그다음에 돌봄 학교에서 아이들을 또 그 다른 예체능이나 이런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적인 돌봄이 아닌 공적인 돌봄으로 이게 나아가는구나. 그래서 정말 돌봄 학교 느낌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 아이들 케어해주는 시간을 늘려주고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돌봄 학교에 들어갔던 강사들이 이 리박스쿨에서 운영하는 자격증 몇 시간짜리 자격증을 따고 역사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격증 자체는 창의 체험 자격증이라고 하는데 왜 이 창의 체험하고 관련 없는 역사를 이수하고 이 자격증을 그거가 사실은 의문이었고 이걸 또 사실은 더 깊게 이렇게 볼 생각은 안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리박스쿨 그 손윤숙 대표가 청문회 나와서 5.18에 대한 폄훼 발언을 하면서 또 저희가 이제 전라도이다 보니까 5.18 폄훼 이러면 사실은 발끈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들여다보게 된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게 벌써 이렇게 학교에 돌봄학교 재정이 엄청 많이 쏟아 들어갔고 조 단위로 들어가고.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25년도에 할 게 아니었는데 24년도에 갑자기 막 이렇게 했다. 1년 앞당겨서. 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이 사람들은 되게 초미라고 되게 지능적으로 움직였구나. 근데 우리는 되게 지리멸렬하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받아들였구나. 현장에 계시는 전교조 선생님들만 정말 이거를 막아내기 온몸으로 이렇게 불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너무 죄송하기도 했고 너무 무지했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고요. 근데 사실 전교조 입장에서도 이게 이렇게까지 넓고 깊게 뿌리가 이어져 왔을 거라고는 사실 예상하기 힘들었어요. 만약에 이번 내란 사태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실체가 다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전교조 입장에서는 잘못된 역사관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경계심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뉴라이트 역사관이 뉴라이트. 이제 한번 등장했다가 이제 좀 이렇게 사그라드는 것 같았는데 박근혜 정부 때 역사 교과서 국정 네. 역사 교과서 이제 그때 이제 그게 얼만큼 문제가 있는 교과서였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전국에 딱 채택한 학교가 2개였다는 네. 거. 그 2개마저 나중에는 이제 취소를 하게 됐지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이제 그런 질문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역사 영역에서도 토론의 범위가 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토론이 네.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일본 제국 입장에서 명성하고 민비죠. 네. 민비를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번 소설해보자. 그런 질문이 들어가 있어요. 일본 입장에서. 네. 근데 우리가 살해할 뭐 수밖에 없는. 프랑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고 네. 저희 마다가스카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의 조상님들 뭐 말이 조상님들이지 거슬러 올라가면 다 할머니 그렇죠. 할아버지들이잖아요. 연대가 안 되죠. 네, 그분들에게 정말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그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그 입장이 되어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글쎄요. 이거를 우리가 뭐 토론의 영역에 들여와야 되는지 이거를 관점의 다양성으로 포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아무리 토론 교육이 중요하지만 토론할 수 있는 게 있고 토론할 수 없는 게 엄밀히 있는 법이죠. 상당히 근데 충격적인 내용이. 그리고 그때 되게 문제가 많이 됐었고, 네.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시위가 많이 많이 일어났었죠. 일어났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리버스쿨 사건이 이렇게 터지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노총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거의 심각성을 사실은 그러니까 그 박근혜 국정 교과서 논란이 있었을 때만큼은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사실 제가 들거든요. 잘 모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리박스쿨 어떻게 보면 짧은 영상 같은 것들, 자극적인 영상이죠. 어린아이들이 막 이렇게 운동하면서 노래 부르는 그런 것 정도 봐서 이게 무슨 일이야 정도지. 찬찬히 이거를 리박스쿨이 누구의 사실은 사주를 받아서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을 하는지까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상한 사람들로 그냥 하고 끝. 길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은 되게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 끼치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사실은 그거를 진짜로 받아들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는 아이들을 다시 아니라고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진짜 사실을 알려주더라도 얘네들이 다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저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 입장에서 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일당들이 네. 그 학습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때 실패한 이유로 학습을 했다고 생각해서 이제 제도의 허점 내지 빈틈을 파고드는 게 실제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5학년 2학기부터입니다. 1, 2, 3, 4학년, 5학년 1학기까지는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요. 사회 시간에 3학년, 사회라는 과목이 초등학교 3학년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제 지역 민주주의, 이 전주시 지역 사회를 배우고 4학년 때는 전라북도 그리고 뭐 이제 지도, 세계 이런 거를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5학년 2학기부터 이제 개천절 단군왕건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역사를 배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저학년일 때 미리 어떤 잘못된 역사 인식이나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이제 자기도 모르게 흡수하거나 학습하게 되면 이거를 초등학교에서 다시 되돌리기란 정말 힘듭니다. 정말. 그리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발생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논란이나 선생님들이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측면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실제 교과서도 그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역사를 서술하거나 특히 이제 6학년 오면 이제 현대사를 많이 다루게 되는데 보면 서술을 정말 객관적으로 최소한만 서술을 하게 되어 있어요. 뭐 역사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4.19 혁명이라고 그러니까 헌법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자 현 내란수계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거에 전 동의하잖아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5.18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된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게, 5.18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교과서에서 서술할 때 4.19만큼 그 강하게 서술하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뭐 특별법도 있고 어쩌고 하지만, 네.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교육을 특히 이제 고학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교육하는 일은 저는 사실 좀 드문데, 질문이 들어오면 저는 거의 모든 걸 다 답해준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뭐 모든 교과서는 맨 앞에 태극기와 그쵸. 그 국회에 대한 맹세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 질문하고 애국가는 왜 애국가냐 이런 거 질문을 해요. 5, 6학년 학생들쯤 되면. 그럼 이제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선생님이니까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니네 미국 독립기념일이 언젠지 아니? 17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근데 실제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고 독립전쟁이 끝난 건 1789년인가 87년인가 이때예요. 그런데 얼핏 생각하면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영국 애들로부터의 진정한 주권을 되찾은 그 해 그 날을 미국이 독립기념일로 기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독립선언문을 써서 발표한 그 날을 미국 애들이 이제 일명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게 언제냐? 그게 1919년 3.1운동이에요. 그때 우리는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게 뭐가 핵심이냐면, 미국하고 영국이 쉽게 말해서 영국 깃발이 꽂혀있는 그 미국 13개주 식민지에서 미국 깃발 들고 야 영국하고 싸울 사람들 모여, 이 모집을 한 거잖아요. 이기면 좋은데 질 수도 있어. 그렇죠. 너의 목숨은 장담할 수 없어. 하지만 이기면 우리는 자유와 주권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사람은 미국 깃발 아래로 모였을 테고 어떤 사람은 영국 깃발 아래로 모였겠죠. 아무 데도 안 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전쟁 이후에 이기는 미국이 이겼네. 그때 가가지고 와, 야 니네 싸우느라 고생했어. 아, 우린 니들이 이길 줄 알고 있었어. 이제 같은 편에 이제 우리 받아줘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받아줬을 거야. 안 받아줘. 안 받아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1919년 3.1운동 당시에 독립선언을 했을 때 태극기를 들 사람과 일장기를 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러면 좀 과격하게 말하면 그때 일장기 든 사람은 대한국민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역사적, 학문적으로 따지면, 이론적으로 따지면 대한국민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아, 저희 가면 질 것 같은데. 지금도 너무 좋은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11% 사는 거 너무 행복한데. 나 그냥 여기 일장기 들고 있으면 100장 내 생명과 재산이 보호가 되고 괜찮은데 왜 굳이 내가 목숨 걸고 저쪽 가서 해야 돼? 나는 그렇게까지 대한민국의 건국을 바라지 않아. 있겠죠. 오히려 바라지 않은 쪽도 있었겠죠. 더 많았겠죠. 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내란 이후로 서점들에서 헌법 관련한 책들의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해요. 그럼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헌법 교육을 하느냐? 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네. 그러면 헌법을 다 봐야 되냐? 다 볼 필요는 없어요. 헌법 전문만 봐도 됩니다. 그렇지. 우리 맨날 그 헌법 1조이랑 이렇게. 네. 아니면 그 1조 1항, 1조 2항만 제대로 해설을 해도 이제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요거를 길게 해설하는 게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예요. 민주주의는 이런 거고, 민주주의가 탄생하기 전까지 그 전에는 이런 정치 체제가 있었고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고 이런 것들을 길게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물어봐요. 지금 공화국은 북한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화국 하면 영화 같은 데서는 다 인민공화국. 네, 공화국 사람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럼 공화국의 뜻부터 이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면, 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알려면 3차 산업혁명을 알아야 되고 3차 산업혁명을 알려면 2차, 2차 알려면 1차
1차를 알려면 산업혁명 이전의 산업은 어땠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결국은 역사 문제예요. 공화국도 공화국이라는 게 탄생하기까지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주 거칠게 요약하면 왕정이죠. 신분이 존재하고 네. 예,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고 평등하지 않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 조상님들은 정말 위대하게 1919년에 공화국을 선포하시잖아요.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백성에게 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는 그 1948년 처음 투표 때 여성들에게도 한꺼번에 네, 투표권을 맞아요. 부여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유럽에서는 여성 투표권 얻으려고 100년 이상 투쟁을 했고 막 그쵸. 경마장에서 몸을 내던져서 그렇죠.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그렇죠. 계실 정도로 이게 엄청난 건데 그 정도로 그 우리 선조분들이 앞날을 내다보는 게 훌륭하셨던 거예요. 그때 당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부정한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고 대한국민임을 포기하는 거고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헌정 질서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나는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에서 단 하나, 민주주의는 그 자유주의와 다원주의가 이제 핵심인데 개인의 자유를 보장을 해주고 자유와 평등을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다원주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표현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성별, 지역, 그렇죠. 소득, 네. 계층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 이게 핵심인데 아무리 다원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다원주의 자체를 파괴하거나 다원주의 자체를 거부하는 다원주의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것조차 하나의 다양성의 목소리다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게 이미 1945년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논쟁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쪽에 관한 교육을 엄청나게 강하게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사실 독일만큼은 아니더라도 독일 못지않게 이런 교육을 강화해야 되는 나라 중에 그쵸. 하나예요. 그쵸. 예,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의도치 않게 우리가 원치 않게 분단을 겪었고 그 분단이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고 그 분단의 원인 속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념 대립이 들어와 있고 그러면은 그것에 이르기까지의 그 일제강점기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본이 전범 국가여서 소련과 미국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가 그쵸. 일본 식민지가 아니었으면 독립국가로 있었으면 우리가 2차 세계대전에 주축국으로 참전하지 않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피해보게 되죠. 네, 그런 것들의 이런 정말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저는 물론 교과서 만능주의를 경계하는 입장이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자, 대한국민이라면 우리가 최소한 요 정도는 합의합시다 해서 나오는 게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가르치는 행위에 이제 교사에 대한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자기 자녀들 혹은 뭐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 잘못된 교육을 이렇게 세뇌교육처럼 설파하고 다니는 것은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고 이제 우리가 윤석열 내란 이전과 이후로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의 큰 분기점을 가지고 갈 텐데 개혁 내란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포고령 보시면 아시잖아요. 처단한다, 네. 전공이 다곱게라 그냥 자신 한 명의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통치자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온다를 풀어 쓴 게 그 포고령이거든요. 이건 결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으로 서부지법 폭동 같은 네, 사태까지 벌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앞으로 빠르면 뭐 5년 안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죠. 이런 것마저 표현의 자유로 다양성으로 존중해주면서 포용을 해가면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최소한의 선을 긋고 이 선에 대해서 넘는 행위 예를 들어 지금 독일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도 히틀러의 부역자 역할을 했던
할아버지를 지금도 체포를 하고 그렇죠. 그냥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네. 처벌받을 수 있다도 그럼요. 제스처만. 네. 네, 제스처만으로도 처벌을 하는 이유가 그 나라가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거나 개인의 의사 표현을 억누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제주 4.3이라거나 네. 4.19라거나 이제 뭐 6.25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여순 사건, 네. 이제 그리고 이제 박정희 유신 헌법이나 이제 긴급 조치들, 네. 유신 헌법 반대 시위 관련한 것들이나 이제 80년 5.18, 87년 유월항쟁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으로 치면은 촛불혁명에서 이제 빛의혁명까지 이어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결국은 다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행위들에 포함이 되는데 그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어떤 의견 표명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양성이나 이름으로 포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 이제 어떤 사회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교육이 뒤따르고 이런 쪽으로 갈 것이냐를 우리가 지금 정해야겠죠. 우리 국민들이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제 정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한 첫걸음이 이게 지금 리박스쿨이 단순히 소년숙한 대표가 어떤 자신의 신념이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고 막 본인이 어떤 큰 목적의식을 가지고 했다라고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제 뉴스타파에서도 이제 자세히 보도가 됐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이탈이 아닌 거죠. 이거? 그렇죠. 개인 이탈은 아니고. 자유사랑교회, 네. 프리덤 칼리지, 아, 자유민주국민연합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부나 국가교육위원회 혹은 각 학교에 늘봄학교로 진출할 수 있게 양지에서 음지에서 조력을 한 그렇죠 대통령실, 교육부 이제 이런 쪽까지도 지금 철저히 이거는 발본색원을 해서 이거는 정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를 짚고 넘어간 후에야 우리는 사회적 논의를 비로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단죄를 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논의가 불가능해요. 현재 그러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런 단체가 또 다른 이름으로 또 학교로 부족해질 것 들어올 같은데. 수 있는 가능성도 아직은 있는 거죠. 충분히 있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리박스쿨 사태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서 죄 물을 건 묻고 따질 건 따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판단하겠죠. 또 저런 거를 시도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어설프게 가면 그 뿌리가 남아서 또 다른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교육으로 이거를 막아내기에는 오히려 역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학교의 선생님들은 경계심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또 약간 다른 얘기인데 이제 정치 기본권에 좀 발목이 잡혀 계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내시기가 어려우시고 자칫하면 본인의 신상에 큰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직을 걸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다 자연인이고 생활인인데 안 그래도 지금 선생님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민호는 네. 나 진짜. 네, 저도 나도. 우리 동네 미산초등학교 힘들죠. 네. 그러니까 거기지. 거기가 거기에요. 민호는 엄청 많이 든 네. 그 학부모.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그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극한 직업.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어찌됐든 리박스쿨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어쨌든 늘봄학교 이런 걸로 학교에 침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걸러내고 자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겁나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랑 그때 아까 잠깐 서두에서도 우리 아이랑 얘기할 때도 이 아이가 온전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받았던 한국사와 우리 아이들이 배운 한국사가 좀 다른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고. 아니 우리 부모 세대랑 얘기할 때도 좀 다르잖아요. 달라요. 온도 차이가 있잖아요. 네. 박정희에 대해서 사실은 네.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되게 뭔가 고마운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쵸. 물론 뭐 일부분은 있겠지만 되게 그 교육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 시대적인 배경이 달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 어렸을 때 새마을 운동 아침에 7시 되면 막 새마을 운동 한다 이렇게 노래 틀어주고 시골에서 그 정도였어요? 난 그랬어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 한다고 막 나와서 모든 그 마을 아줌마들 나와서 청소하고 그래서 난 새마을 운동이 되게 싫었거든. 아침에 난 자야 되는데 근데 우리 엄마 아빠들은 그 새마을 운동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했다 막 이렇게 해서 또 우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 리박스쿨에 제가 사실 꽂혔던 게 친일파를 양성하는 거고 이승만을 찬양하고 박정희 그러니까 독재자를 찬양하고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심각하다라는 느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랑 얘기를 해도 이 아이들이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정말 엄마네도 집회할 때 이렇게 깃발 들고 다니고 이렇게 흔들고 다니는데 쟤네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괴리감이 좀 많이 느껴졌는데 이게 이렇게 계속 침범할 수도 있고 다른 이름으로 변종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 노동조합이나 이런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저희 요즘 이제 우리 전주 지부는 정세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명박 정권이 우리 편은 아니다. 그런 것과 이재명. 현재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이렇게 세웠던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이 노동자 중심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재명이 이런 아까 소통하는 거 그리고 샤우팅하는 거 이런 것들에 되게 사이다를 느껴서 굉장히 노동자 서민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우리 전주지부 조합원들한테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 밀어줘야 되지만 이게 노조법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비판과 정확한 현실 직시를 해야 된다라고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교육을 하면 좀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이 사고 체계가 변화되지 다 완성되지 않은 초등학생, 고등학생한테 이렇게 리박스쿨이라는 구구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사상을 이렇게 전파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막는 건 어렵지만 어떻게 이걸 교육을 시켜야 되죠? 이제 많은 그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이고 그래서 그 관련한 책도 있습니다. 구구 유튜브로부터 내 아들을 구하는 법에서 서울교대 권정민 교수님이 그 책을 쓰시기도 하고 언론이나 이제 각종 유튜브에 나와서 활발히 활동을 하시고 그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는데요. 일단 사실 교사 입장에서 이거는 이제 주제가 역사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을 뿐이지 어떤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어떤 학생도 만나봤냐면 구름은 생물이라고 웃기는 학생도 만나봤어요. 이거 토론의 여지가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쵸. 구름은 움직이니까 생물이다. 네. 심지어 중학교 6학년인데 12월에 얘가 내일 모레 중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얘는 지금까지 교과서를 어떻게? 그리고 이제 많이 맞닥뜨리는 문제가 이제 종교적인 거로 이제 초등학교 과학교 가서는 초중고등학교 과학교 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진화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창조론을 믿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창조설인데 네. 창조론까지는 아직 못 갔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했을 때 교사는 거기에 이제 답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어느 수준까지 답을 해야 되느냐가 엄청난 고민거리입니다.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럼 우리 목사님한테 일러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미션 스쿨이어서 나 이게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신데 맞아요. 선생님들끼리 얘기를 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딱 하나예요. 그 학생을 정말 좀 어떻게 좀 설득시키고 싶거나 그 학생의 머릿속에 느낌표로 가득한 그 학생의 머릿속에 물음표를 하나 넣고 싶으면 그 학생이 쓰는 언어로 말을 해줘야 돼요. 눈높이. 그러니까 게임 얘기건 종교 얘기건 과학 얘기건 역사 얘기건 그 학생의 얘기를 먼저 듣고 그 학생이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된 그 과정을 일단 인정을 해주고 너가 이러이러한 걸 봤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너의 주장을 하게 됐구나. 그럴 수 있다.
해주고, 근데 그 학생들이 주장하는 게 전혀 새로운 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선배들이 했던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보면 이거 6년 전에 받았던 질문이고 4년 전에 만났던 아이고. 네. 족보구나, 족보.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에게 좀 자율권과 재량권이 좀 더 허용이 되면 그런 쪽에서 많이 좀 더 지금보다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훨씬 더 교육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가능할 텐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게 베스트죠. 정치 기본권이 풀리고 실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토론 문제를 교실에 가지고 와서 교사는 특정 영역을 특정 입장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양쪽의 자료를 동등하게 주고 자 이번에는 1번부터 10번까지는 A 입장에서 11번부터 20번까지는 B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고 바꿔서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노동교육으로 가면 노사정 7명씩 파트를 만들어서 자 이런 회사가 있다 노조가 이런 주장을 한다 자 네가 정부 위원이면 공익위원이면 어떻게 중재할 거냐 네가 노동조합 위원이면 어떻게 너의 의견을 설득하고 관철할 것이냐 네가 사측이면 어떻게 저들을 설득하고 관철할 것이냐 이거를 역할을 바꿔가면서 하는 교육들이 필요한 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막 뜨악 놀라실지라고 몰랐어요. 네. 우리 아이랑 그래서 이번에 왜? 이준석을 뽑는다고 해서 우리 현아랑 진짜요? 이런 시즌 내가 그러면서 너랑 말을 말잖아 이랬거든. 그랬더니 약간 그게 가장 잘못된 대응 방법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 뜨악 놀라면서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나오는 그쵸?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쵸? 막, 예. 내가 해준 밥 먹고 내가 좀 돈으로 사는 애가 어떻게 그런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면 네. 저희 세대 저도 이제 주변에 물어보면 제 친구들 중에 부모님하고 정치 성향이 많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죠. 대부분.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엄청난 일은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또한 그래. 내 자녀와 나의 정치적 견해가 맞아요. 다른 게 엄청난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 당장 나도 내 부모님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금기시 되지 않나요? 그 정치 얘기하는 밥상에서 그렇죠. 추석이나 명절 때 그렇죠. 네. 되게 조심스럽죠. 그치. 정치 얘기 꺼내는 게 약간 금기시대 네, 불문율이 빨간 있죠. 넥타이 매구만. 네. 그래서 일단 그 자체를 너무 막 경천동지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대화 자체가 단절이 됩니다. 그렇죠. 대화의 통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실제 예전에 EBS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아이와 부모가 의견 대립이 너무 강한 것을 전문가들 네. 이제 MC나 청소년 소아정신과 의사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중재를 하고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네. 이제 판정단 같은 역할을 하는 학생들이 좀 있고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오은영 선생님 나오는 거 예, 아니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근데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거기서 이 엄마는 아들이 고2인데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뷰티 유튜버, 메이크업 아들인데 메이크업 유튜버가 했다고 하니. 하겠다고 해서 나는 학교 교육이 고등학교 나한테 때려치겠다 자퇴하겠다. 하는 아들과 절대 안 된다. 학교는 다녀야 된다. 학교는 다니고 대학은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엄마. 엄마의 대립 상황이 있었어요. 흥미진진한데. 저도 제 아들이 갑자기 자퇴하고. 자퇴하고 메이크업 유튜버가 되겠어요 하면 되게 그 순간 떠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을지. 네. 근데 결국 이 학생을 설득시킨 건 엄마의 언어가 아닌 아니야. 그 아이의 언어로 전문가가 해주는 조언이었어요. 그 아이가 가장 존경하는 뷰티 유튜버를 이제 방송에 섭외를 해가지고 조언을 해줬거든요. 한 방에 끝나더라고요. 그 유튜버는 애한테 대학을 가라고 했을까요? 대학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가라고 했을 것 같아요.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왜냐? 유튜버라는 직업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네가 메이크업 유튜버면 화장을 잘하면 될 것 같지만 아니다. 편집을 잘해야 된다. 결국 그래서 영상 관련한 학과로 진학을 해라. 납득이 되는데요. 그치. 납득이 됐어. 우리 그러면서 됐어. 본인의 사례를 말해줘요. 내가 그거 없이 시작했을
갔을 때 처음 몇 년 동안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나도 깨달은 게 그거다. 그래서 우리 친구는 철수는 되게 설득. 네, 그런 의미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 영상 관련은 전공으로 하는 과를 가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정말 도움이 된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유가 세 가지였는데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대학을 가면 인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뷰티 유튜버인데 네. 썸네일에 그쵸. 네. 정년 퇴직 2년 앞둔 우리 교수님 메이크업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볼 거 아니에요. 그치. 네가 대학을 안 가면 네가 언제 교수님 교수님 메이크업을 할 수 메이크업 있겠냐. 볼 수 있는 게 더. 컨텐츠가 훨씬 넓어진다. 다양해진다. 찍을 수 있는 범위가.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 너가 만약에 뷰티 유튜버를 시작해서 승승장구하리라는 보장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실패의 위기가 오거나 부족하게 정체기에 빠졌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대학교라는 곳은 교수님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동기, 선배, 친구들 도움을 청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근데 이 유튜버의 마지막 말이 저는 제일 인상 깊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최종 결정은 철수 너에게 맡기겠다. 근데 본인이 곰곰이 생각하고 대학 가겠다고 결정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어머님의 반응이 제일 재밌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지금까지 그거 내가 했던 말이잖아. 맞아. 그쵸, 그 그쵸, 옛날 그쵸. 내가 하는 말을 왜 너는 안 들어먹고 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밥 벌어 먹고 똑같은 말인데 맞아. 예, 그렇게 이제 되게 하는데 어머님은 이런 식으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제 진심 어린 조언이나 근거들이 좀 빈약했던 것 같아요. 일단 감정이 없어. 그쵸. 내 자신이 지금 막 악의 구렁텅이로 가고 있는데 이걸 당장 끌어와야 끄집어내야 돼요. 돼. 이게 너무 일단 감정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말도 아이가 엄마 말을 귀등으로 안 듣는 예, 그렇게 되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종교 전문지부가 그렇죠. 지난주 월요일에 네. 그래서 그 극우 유튜버로부터 우리 교실을 지키는 법이라는 강의를 했었어요. 아 너무 좋다. 예,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서울에 근무하시는 이제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신데 결국 핵심은 네. 학생들이 정보를 어떤 정보에 노출되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요즘 그렇죠. 시대에 네. 특히 더더욱. 그렇죠. 그러면 저 정보가 어디서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사실이 아니며 어디서 어디까지는 토론의 영역이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토론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 이제 줄여서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독해력 이렇게 문의를 표현을 하는데 이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결국 교수님도 가장 강조하시는 게 고등학생들의 토론 수업을 가장 강조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얘기할 때마다 기승전 입시로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토론 시간이 수업이 없어요. 입시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로 안 되냐. 결국 귀결돼서 이것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교육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결국에는 약간 나라 전체의 뭐 거의 국가 개조론처럼 그렇죠. 예. 그 사실 이렇게 하면 벽에 부딪히는 엄청 많은 사람들과 싸워야죠. 네, 입시를 바꿔야 되고 대학 서열을 타파해야 되고 지나치게 높은 사립대학교의 이 비정상적인 비율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율도 줄여야 되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항상 이제 교우 선생님들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나갔고 그 학부모들이 반납 많이 못 받고 결국엔 약간 이런 그 한계가 패배의식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으세요. 그렇죠. 있을 수밖에 네, 없죠. 특히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크게 목소리를 내실 법한데 당장 얘네들을 대학을 보내야 내 되겠네. 제자들의 우리나라는 이게 그러니까 역설인데 입시가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크니까 당장 얘네들의 입시에 혹은 인생에 불이익이 될 것 같은 행동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 인생 망칠까봐. 그렇지. 이거에 대해서 목소리가 되게 어려워. 의외로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더 좀 이렇게 자유롭습니다. 그런 쪽으로. 아직 여지가 많잖아요. 네. 얘네한테는 중고등학교 에 나가기 때문에 바꿔라! 이렇게 네가 잘못해도 나 때문은 아닐 거야. 그게 제일 크네. 그래서 이런 부분 쪽으로까지도 이제 이 리박스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같은 일이 즉 재발 방지, 예방 이런 쪽을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항상 입시 문제까지도 가게 되고 교사 정치 기본권 문제까지도 가게 되고 되게 해묵은 문제로까지
가게 되는 이제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네. 해결해야죠. 결국은.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거보다 더한 시련도 극복해낸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한 민족 아닙니까? 미국이 13년, 11년에 걸쳐서 독립을 쟁취해냈으면 우리는 1910년부터 36년에 걸쳐 1919년을 독립 선포라고 보면 26년에 걸쳐서 우리는 독립을 찾아낸 거고 26년보다 더 걸린 나라들도 되게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많은 나라 중에 다른 나라를 제국주의로 침략하지 않고 침략당했던 나라 중에 독립한 나라 중에 유일하게 선진국에 들어왔고 기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기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고 정말 K-드라마, K-영화, 맞아요. K-팝 데모넌터스 등등등 정말 네. 김구 선생님이 말하던 소프트 파워로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 이 엄청난 이 우리의 DNA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우리는 해결책을 찾을 것이고 분명히 조금씩 시간 더디고 힘들지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힘을 특히 이제 정교조를 비롯한 교사들은 준비는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준비는 되어 있는데 이제 현실이 조금만 더 관심을 해주면 네. 저희가 좀 더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학교 영역은 되게 전문가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교조,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보건 이런 쪽은 사실은 굉장히 전문가적인 영역이라 저희같이 일반적인 이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들어간다 아니면 연대한다라는 게 사실은 좀 어려웠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천막을 치고 그전에 작년인가 우리 정규조 네, 작년 6월 17일부터 네, 천막을 치면서 농성을 하고 계시는 거를 보고 있으면서도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사실은 연대 가는 것도 사실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고 또 하는 일 자체가 이제 너무 전문적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구역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라는 곳은 또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학부모시잖아요. 학교는 또 되게 신성시했던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학교를 욕하기도 하고 선생님을 약간 불가침의 네, 영역 같은 영역이잖아요. 게 있죠. 네. 네. 그래서 그곳에 계시는 선생님은 우리가 뒤에서 욕은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침범하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스승님과 아버지와 이렇게 이런 문제 쪽이에요. 이거 너무 옛날인가?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노동조합, 그러니까 조합원의 입장으로서 아니면 간부로 입장으로서 이 리박스쿨처럼 이렇게 변종이 되거나 리박스쿨로 들어오는 이런 극우도 아니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상한 반국가 세력이죠. 네, 네. 반국가 세력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개조가 가능할까? 아니면 우리 조합원 교육할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이념들이 되게 다르거든요.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이제 김비령 교성국장님과 저하고도 사실은 생각도 많이 다르지만 같은 노동조합을 하고 있으면서 한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치관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합원들과 이 간부들과 앞에서 끌어가는 간부들의 입장이 좀 많이 다르고 교육을 한다고 해도 사실 그 분야는 전문 분야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바라보십시오. 이 구구적인 이 짧은 흥미진진한 이 영상에 빠져들지 않고 어떤 노동자의 시선으로 아니면 어떻게 우리 같은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력으로 이것들을 바라보십시오라고 어떻게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전 지금 아직 아이도 없고 이제 학교랑 좀 이제 되게 멀어진 채로 살아온 지가 꽤 됐는데 답이 어차피 있어요. 준비가 돼 있다고 하셨으니까 선생님들의 힘이 너무 약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라고 권리가 좀 많이 축소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이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인 거죠. 충분히 여기 막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 이걸 너무 축소해놔서 좀 그런 부분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리박스쿨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좋은 선생님들이 두 눈 부릅뜨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중립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말 적극적으로 개입할
그 상황에서 멈칫하게 하는 그런 제도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개선되면 사실 현장에서 이렇게 좋은 분 선생님들이 있다면 그런 문제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도 늘 얘기하거든요. 뭐 산업재해부터 시작해서 모든 원인이 뭐 이제 뭐 하청 뭐 이런 근본적인 뭐 고용에서부터 네.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야 왜 니네 고용 얘기를 여기서 해?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데 처음에 들었을 때랑 이제 어느 정도 듣다 보니 아 제일 중요한 게 그거구나. 구조적인 문제. 네, 권리 이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되면 사실 현장에서 두 눈 뜨고도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만약에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연대하고 우리가 목소리를 놓고 왜냐면 저는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 좋은 환경에서 키우려면 이거에 대해서 사실 현재 그 학교 선생님들이 뭐가 어디까지 고민을 하시는지만 제가 진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급식을 먹으러 갈 때 급식실이 사실 바닥이 미끄러서 되게 질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막 먹고 뛰어다니면 안 되고 급식판 들고 있는 애랑 부딪히면 화상의 위험도 있어서 흥분할 때 좀 예, 밥 먹는 게 제일 좋은 시간이죠. 그렇죠. 그럼 요즘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어디까지 고민을 하시냐면 줄을 안 서면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교실에서 교실에서 복도에서 줄을 서서 선생님 인솔하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줄을 잘 서주면 정말 좋겠죠. 네, 알아서 착착착.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선생님이 결국은 예, 이 어느 정도는 예, 주의를 주고 지적을 해서 줄을 서게 만들어야 되는데 야, 줄 서라고 이렇게 내가 목소리를 높이는 게 혹시 아동학대가 아닐까? 여기까지 예, 너무 트라우마다. 와 있는 수준이에요. 지도를 어떻게 해요? 그럼? 소리 지르면 정석대로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정도고 사실 저는 뭐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긴 하는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하루에도 몇십 건씩 분쟁이 발생해요. 네. 엄청나요. 쉬는 시간 쉬는 시간 한 번 갔다 오면은 네, 3-4건씩 발생을 해요. 그러면 얘가 뭐 이러면서 수업은 한 4분 뒤에 시작을 하고 1, 2, 3번이 대기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면 근데 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이다 보니까 아이들과의 관계성이 좀 이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A가 B를 먼저 놀렸지만 선생님이 말했지 놀리는 거랑 때리는 거랑은 다르다. B야 너가 때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애들은 때린 애들이 되게 억울합니다. 선생님 얘가 놀려서 제가 때렸는데 그쵸. 얘가 안 놀렸으면 저는 안 때렸을 텐데 제가 왜 사과를 해야 됩니까? 라고 의문을 가져요. 그렇지만 자 놀리는 것도 안 되고 때리는 것도 안 돼. 이론적으로 네, 그래서 먼저 놀렸으니까 너가 먼저 사과해. 때린 사람도 똑같이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안 그러겠다고 해라. 이게 돼야 되거든요. 이거를 선생님들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그 수업 시간에 그 교과서 내용을 배우는 것 이상의 것들을 그 안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학교의 역할이 그거죠. 네, 공동체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법, 민주 시민이 되는 법이 가르치는 곳이. 네, 서로 어디까지 내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고 어디까지 내가 내 자유인가를 그 범위를 배우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조차 왜 선생님 뭐 일방적으로 사과를 강요했어요?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요. 선생님이 그렇게 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 법적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따지고 선생님 판사예요? 왜 제 동의 없이 제 자녀를 사과를 시켜요? 진짜요? 네,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선생님들은 이걸 어디서부터 내가 해명해야 되는가? 다른 거 그래도 뭐 법전을 찾아보거나 어디 법률을 찾아봐도 없어. 선생님이 아니 근데 되게 그러면 학생을 화해시켜도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왜냐면 그런 걸 어떻게 다 일일이 그 명문화할 수 없죠. 네, 그걸 다 명문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활지도권, 뭐 수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너무 건데 무기력해지시겠는데요? 그래서 무기력해질 것 같아.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좀 말하는 것도 못 자조적인 떠들지 마! 얘기인데 이것도 못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조차도 그 내가 소리를 안 지르면 아동학대로 신고 들어올 가능성이 제로인데 소리를 지르면 신고 들어올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2년 전부터 이제 되게 자주적인 얘기인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비단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진짜 심각하네요. 아까 그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게 아니, 일어서는 방법을 안 가르쳐 준다고 했나요? 제가 죄송해요. 무슨 아, 소리 네. 하시죠? 기억력이 좀 나빠졌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에게 필요한 거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좀 모든 부모님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약간 예전과 달라진 게 한 번이라도 넘어지면 그거가 막 되게 큰일처럼 그렇죠. 학교는 뭐 했고 선생님은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가는데 넘어지지 않고 잘하는 아이는 없거든요. 아이가 저도 이제 담임을 맡게 되면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너희 중에 걷지 못한 나이가 있냐? 다 걸을 수 있지. 니들이 왜 걸을 수 있는지 아느냐? 12개월인 그 어린아이, 넌 지금 기억도 못하지만 12개월, 11개월 당시에 그 어린아이가 한 번 걷기 위해서 몇 번 넘어지는지 아니? 평균 2,000번을 넘어져. 그러면 그때 넘어진 너희가 일어나는 걸 포기하고 이족보행을 포기하고 사족보행을 선택했으면 이 중에 몇 명은 기어다닐 거야. 그렇죠. 하지만 12개월짜리 그 어린애도 일어서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니들이 지금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거라. 니들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어른 돼 죽을 때까지 2,000번 넘게 넘어질 거야. 니들이 배워야 되는 건 나 넘어졌어. 누가 날 넘어뜨렸어. 어떻게 날 넘어지게 방치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는 거야. 다시 일어나서 내가 다시 달려가는 거야. 맞는 것 같아요. 이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학교에서 선생님밖에 없어요. 맞아. 집에서는 부모님, 보호자.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들한테 강요당하는 선생님들이 뭘 강요당하냐면 한 번도 우리 애를 넘어지지 않게 잘 케어해라. 근데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표현하는 되게 멋진 말이 있는데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데 배는 그러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가야지. 그럼요. 나가다 보면 파도에 부딪히기도 하고 바위에 부서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항해를 거치면서 거기를 보완하고 보수해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실수로부터 비롯한 여러 가지 실패, 좌절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시련을 주자 이건 아니에요. 그쵸. 강하게 키워 이제 절벽에서 부모님들도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치. 네, 자연스럽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부터 갈등 상황은 발생합니다. 그렇죠. 사회생활을 하는 순간 갈등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럴 때마다 이 아이가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좋은 기회구나.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누가 그랬어? 야 네가 여기 멍들었는데 선생님이 약도 안 발라줬다고? 맞아요.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아이는 내가 넘어진 건 내 탓이 아니구나. 그리고 진짜 요새 애들이 이런 것 같아요. 안 넘어지는 게 정상인데 날 넘어지게 한 저 사람들이 문제구나. 이렇게 가요. 회사에 들어오는 진짜 20대 초반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의 약간 딱 그거랑 너무 맞아서 저는 저희 와이프가 이제 그런 이제 신입 직원들이 들어와서 뽑으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까지 또 알려줘야 되는. 그러니까 시행착오 없이 그냥 완벽해지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거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은 막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이분화가 되고 남 탓하는 세상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학교에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연습하고 사회로 나와야 되는데 학교에서 이 연습할 이걸 주지를 기회를 다 않으니까. 앗아가고 그치, 선생님의 이 모든 팔과 다리를 눈을 다 가려놓고 아이들만 오로지잖아. 이분들이 사실상 라이프 가드거든요. 라이센스 있는 사람들이고 충분히 그 안에서 조금 이렇게 넘어져도 상관없어. 근데 이제 본인이 선생님들이 보기에 이건 좀 지나치다 싶으면 개입을 하시는데 그렇죠. 그 안에서 충분히 자유롭게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나왔을 때도 그러니까 요새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고립되어서 생활하거나 혼자만의 방에 갇혀서 생활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막 전화의 공포증을 가지거나 대화의 공포증을 가지거나 뭔가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부모가 모든 일을 다 해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학교에서부터 출발한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그치. 그 원인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학교 교육에서 사실은 이게 계속 연결되어 있구나.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쟤들이 왜 저러지?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게 근데 교육이 바뀌어서, 그 교육 환경이 바뀌어서, 또
또 이제 부모들의 사실은 그 목소리들이 네, 커져서 우위 같은 거죠. 우리 뭐 때려달라고 했지. 바뀐 교육 환경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제가 17년차 올해로 18년차인데 제가 근무한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학교에서 생활부장을 맡았었어요. 학교 폭력을 하는. 저는 그 무서운 환경 분들이 네. 그래서 저는 항상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님. 아니 근데 인상은 되게 좋으신데. 아니요, 이런 분들이 정말 무서운 분들이에요. 너 그렇죠. 네. 있지 않아? 근데 바뀐 교육 환경에 제일 그 핵심 주된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요즘 청년들이 왜 이렇게 좀 그쵸. 고립이 되고 네. 하는 게 안 되고 소통이 좀 약하고 이런 거 물론 모든 청년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쵸, 그쵸. 그런 비율이 좀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져요. 기분 탓인가 왜 이러지 이렇게 그쵸, 그쵸. 느껴지는 그 이유가 바뀐 학교 교육 환경이 저희 때랑 많이 다릅니다. 아. 크게 두 가지 물론 정말 많이 있지만 여기서 짧게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하나는 학교 폭력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 학교 내의 지나친 경쟁이에요. 내신 경쟁. 네. 지나친 내신 경쟁은 무슨 말씀이신지 삭막해지겠네요. 네, 딱 오시죠. 다 내 적인 거지. 네. 그쵸, 경쟁. 흔히 말하는 이제 9등급에서 4% 안에 들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심화되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주는 게 학교 폭력 문제입니다. 지금 학교 폭력 문제를 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비유하냐면 서부시대에 총잡이들이 이렇게 대결하기 전에 이렇게 서 있는 거 있죠? 애들이 교실에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제 제가 나를 학폭으로 신고할지 몰라. 아. 이 불안과 의심이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요즘 체육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애들이 체육 활동을 좀 잘 안 하는 게 많이 떨어져요. 중고등학생들 남자분들 친구 여자분들 시켜줘요. 쉬는 시간만 갔다 와도 땀 네. 뻘뻘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때는 내가 천국에 누가 맞거나 나랑 뭉쳐서 넘어졌을 때 내가 다쳤는지 그리고 야 너 괜찮니? 그쵸. 이거였는데 요즘은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근데 얘가 이걸로 나를 학폭 걸면 어떡하지? 아. 학폭이 근데 예. 그렇게까지 광범위하게 다 들어가. 네. 들어가. 왜냐면 고의가 아니, 아니고. 얘가 평소에 나에 대한 앙심을 품고 아. 이제 소설을 쓰면 쓸 수 있는 거예요. 몸싸움하다가 이렇게 네. 일부러 그렇죠. 자연스럽게 체육 활동 중 벌어진 일로 위장해서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면 학폭이 저도 담당 업무를 많이 해본 입장에서 먼저 신고한 쪽이 유리합니다. 아.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것도 먼저 쏘면 유리하잖아요. 그쵸.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단 쏘고 봐야겠는데요. 근데 문제는 어. 어쨌건 친구고 그치. 공동체고 같은 반에서 서로 얼굴 보는 사이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괴리가 발생하는 거죠. 학생들 입장에서. 그렇지.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죠. 제가 나를 쏘지 않는 보장이 있는데 내가 먼저 쏘지 않으면 내가 불리한데 내가 쏴야 되나?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신고를 걸면 주변에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야, 제가 체육 시간에 있었던 일을 학폭으로 가지고 신고했어. 나한테 학폭 신고했어. 그러면 나는 이제 친구 관계 10대는 친구 관계가 사실 중요한데 고립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내면의 불안감으로 자리를 잡고 또 인터넷이 지나치게 발달하다 보니까 요즘 중고등학생들 특히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급을 많이 나눈다고 해요. 네. 무슨 급을 나누? 무슨 급을 나누냐? 다이아몬드, 흑수저, 집, 흑수저, 잘 흑수저. 사는 거? 학자금 대출이 등급으로 없으면서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아. 사람들이 있고요. 학자금 대출은 없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이 부족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애들이 있고요. 근데 우리 때도 다 있지 않았나요? 아니 근데 급을 네. 나눈다는 건 어떤? 학자금 대출도 있고 당연히 그럼 자연스럽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안에서 아이들이 하루에 쉽게 말해서 가용 가능한 시간대가 확 달라지는 거죠. 그럼 자기한테 투자할 시간과 이게 또 생기는 너무 이거 무섭다. 그런 거 그래서 이게 플러스 그런 애들끼리만 만나게 되는 그치 거예요. 그치. 알바하는 애들은 알바하는 애들끼리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빈부가 여가 시간을 기준으로 나눠지는 건가? 근데 이제 대학교에서도 단순히 수업만 잘 들은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쵸. 예, 여러 가지의 대외 활동들이 예, 취업에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면 학자금 대출도 없고 알바도 하지 않는 애들이 훨씬 유리한 출발선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럼 그에 따른
불평등을 지금 20대 애들은 몸으로 체감을 합니다. 저도 지금 제가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에 불구하고 실제 체감하는 아이들이 느끼는 문제의식은 대단히 커요. 그래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다른 거를 압도할 정도로 어떤 대통령 후보를 고르는 데 있어서 이 문제가 다른 후보, 가치 판단의 기준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른 기준을 압도할 정도로 이 문제가 큽니다. 이해가 되네요. 예, 이거에 대해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 좀 불공정하다라고 느낄 만한 발언을 하거나 과거에 발언을 했던 후보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예를 들어 조국 같은 경우도 실제 조국한테 무슨 일이 정말 벌어졌는지 아는 사람보다 그쵸.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백 써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뭐 조국뿐만 아니라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실제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잘잘못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따지고 그 사람에 대한 후보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느끼고 있는 어떤 불평등에 대한 불만족, 체감하고 있는 이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1차적으로 하는 거죠. 꽤 이게 골이 깊네요, 그럼.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리박스쿨과 같은 쪽이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이런 것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냐면 이제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 이번에도 그 드러났지 않습니까? 자성분을 해서 선거에 개입하려는 정황이 드러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요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만날 시간 자체도 잘 많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떤 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얻는 경우가 많은데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는 국정원 직원 7명이 73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그 안에서 암약을 해가지고 그 사이트가 그냥 거의 사라지는 수준까지 거의 멸망을 했어요. 그 커뮤니티가. 실제 그거는 이제 재판 판결로도 밝혀진 내용인데 그런 것처럼 그 이용자가 몇만 명이 있어도 7명이면 이 몇만 명이 이용한 커뮤니티를 완전히 잠식해서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 댓글 부대가 큰 겁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 그거에 영향을 크게 안 받아요. 커뮤니티 활동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2030 세대들은 SNS나 커뮤니티 활동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노조 내부에서의 교육도 이제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약간 세대나 성별에 따라서 조금씩 접근법을 달리 해야 될 그런 걸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 들어요. 맞아요. 그냥 저 사람은 그냥 현실은 모르고 뜬구름 잡는 소리 하나. 맞아요. 예, 저희는 이렇게 돼요. 연령대가 되게 높으신 분들도 많아요. 다양하고 60대, 막 연령. 50대 후반 이러니까 뭐 이제 앞으로의 뭐 미래 이런 거에 별 감흥이 없거든요. 야, 나 내일 모레 갈 건데? 미래가 별로 길지 않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난 미래가 없어. 난 오늘만 봐.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아니 확실히 교육 전문가라서 이 그런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있네요. 우리 막 1시간만 해도 했는데 우리 다음에 다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이제 리박스쿨하고 구구 세력 이걸로 사실은 꽂혀 있었는데 이게 사회 전반적인 구조의 문제고 이게 언제든 이 구조가 정말 우리가 말하는 뒤집어지지 않으면 이런 암약하는 세력들은 늘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정확한 가치관과 정확한 좀 의식을 가지고 좀 바라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정교조도 항상 정신 차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진짜 그 교권 네. 관련된 것 그러니까 맞아요. 근본적인 것들 해결 안 되면 결국에 굉장히 불합니다. 현장에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전문적인 영역이고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우리가 정말 이 학교의 선생님들이 제대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런 인식 교육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렵게 자리해주신 우리 김재우 국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그
AI 네. 네. 저 그것도 전문가. 아까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전문가라고. 그러실까봐. 네. 전문가는 아닌데 네. 저희 다음 편에는 AI 교과서로 지금 한번 안 됐죠? 안 됐죠? 시행이 안 됐죠? 그게 이제 다르대요. 그것 또한 다음 편에서 네, 알겠습니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